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김은영의 홈스쿨 살롱. 오늘 북살롱은 컨버전스 2030 피터 디아만디스의 책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고 챕터 12 음식을 프로그래밍 하다, 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미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음식과 만난 과학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2030년 문득 시장기를 느낀 당신은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요리에 마음이 끌린다. 인공지능 비서는 당신의 음식 취향, 필요한 영양소, 일정 등을 모두 감안해 몇 가지 요리를 제안한다. 내일은 당신이 서핑을 나가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여분의 칼로리를 조금 축적해두는 일도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닐 듯하다. 오늘의 선택은 아시아 스타일과 EDC, 바로 동부 유럽 그리고 중부 쪽의 유대인들을 뜻하는 이야기죠. 스타일이 합쳐진 퓨전 요리다. 하지만 이런 하이브리드 음식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당신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냥 인공지능에게 메뉴 선택을 맡기기로 한다. 8분 후 아마존의 배달 드론이 식재료 2봉지를 문 앞에 떨어뜨려 준다. 그런데 재료들을 3D 음식 프린터의 용기에 담다 보니 낯선 채소 하나가 눈에 띈다. 바코드를 스캔하자 블록체인 기반의 앱이 열리면서 식품의 이력이 상세히 표시된다. 원래 베트남이 원산지인 이 새로운 품종의 호박은 길 아래편에 위치한 수직 농장에서 재배됐다고 한다. 이제 로봇 요리사에게 식재료를 넘겨준다. 로봇이라기보다는 한 쌍의 관절형 팔과 터치 스크린으로 구성된 기계다. 하지만 스크린을 터치할 일은 별로 없다. 식재료를 처음 주문할 때 이미 레시피를 입력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머지 일은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기계 주변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주방을 나와 보니 로봇팔이 신선한 참치를 부드러운 동작으로 얇게 저미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20개의 모터, 24개의 관절, 129개의 센서를 탑재한 이 주방용 로봇은 인간의 손과 팔 동작을 정교하게 흉내낸다. 사실 이 로봇은 5성급 식당의 최고 주방장의 요리 동영상을 통해 기계학습으로 요리법을 익혔다. 게다가 더 긍정적인 사실은 당신이 실험실에서 배양한 친환경 재료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금 로봇이 요리 중인 참치는 저인망이나 다이너마이트 어업 같은 반생태계적 포획 방식을 거치지 않고 오직 줄기세포를 키워 만들었다. 한마디로 이 재료가 식탁 위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동물도 고통받지 않았으며 아무런 환경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요리 자체도 당신의 개인적 요구사항에 맞춰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음식 쓰레기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당신은 접시 위에 놓인 모든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우고 나중에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초콜릿 접시까지 먹는다. 이거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토끼가 티파티 하면서 따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접시하고 컵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이거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바짜라고 하는 이태리 커피 브랜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먹는 커피잔을 만들어서 생산을 했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그렇게 먹어보고 싶네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기술의 대부분은 2020년 현재 개발이 끝난 상태다. 물론 아직 당신의 주방까지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 당신의 아파트를 어떻게 개조할지 고민하기에 앞서 일단 우리 앞에 어떤 식품의 미래가 펼쳐질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 탐구의 출발점은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바로 태양이다. 식품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방법. 식품의 이야기는 바로 낭비의 이야기와 다름없다. 식품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모든 단계에 비효율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의 출처를 생각해보라. 모든 동물은 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잡아먹는다. 환경주의 작가 겸 언론인 리처드 매닝은 하퍼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 먹이 사슬이 가능한 이유는 태양빛을 탄수화물이라는 저장용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식물의 독특한 능력 덕분이다.
태양광 기반의 광합성은 모든 동물의 기초 연료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유일한 원천이다. 식물이 생성해내는 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산소의 대치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한다. 바로 광합성이라는 과정이다. 태양은 1초에 수억 톤의 산소를 융합하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생성하지만 그중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10억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구 표면에 도착한 빛 에너지 중 실제 광합성에 이용되는 양은 그 중에서도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너지의 낭비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식재료가 될 식물이 생장을 마치면 소비자들에게 운송되는 과정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환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절을 맞아 고향집으로 돌아간 가족들이 저녁 식사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습을 상상해보라. 아마 식탁 주변의 가족들보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이 더 먼 거리를 여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인이 즐겨 먹는 식품들의 평균 이동거리는 2,400km에서 4,000km다. 아이오와주에서 생산된 감자, 프랑스에서 수입한 와인,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등을 생각하면 이 식품들이 식탁 위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됐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게다가 그 음식이 도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는 더 심각하다.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음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80%는 소비의 기회조차 없이 들판에서 썩거나 쓰레기장에 버려진다. 미국 자원보호협의회에 따르면 그렇게 버려지는 음식의 15%만 구제할 수 있다면 음식 때문에 곤란을 겪는 2,500만 명에서 4,200만 명의 미국인을 충분히 먹일 수 있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도 눈앞에 다가왔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태양빛을 음식으로 바꾸는 식물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식물학 분야에서 실험실의 생쥐 역할을 하는 존재는 바로 담배다. UCLA의 연구진은 태양광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식물의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담배 소출을 14%에서 20%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 빌 게이츠가 자금을 지원하는 일리노이 대학교의 RIPE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이 숫자를 더욱 끌어올렸다. 또 영국 에식스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광호흡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담배 생산량을 27%에서 47%까지 증가시켰다. 유엔의 예상에 따르면 2050년에 전 세계의 인구는 90억 명에 달할 예정이고 그 인구를 먹이기 위해서는 현재 식량 생산량의 2배가 필요할 거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식물의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에 성공하기만 해도 이미 그 목표의 절반쯤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발전이 실험실을 벗어나 우리의 식탁에 도착하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기업이 식품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그 기업들은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기술뿐만 아니라 식품 자체의 신선도를 더욱 오래 유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산타바바라에 소재한 어필 사이언스라는 스타트업은 생체 모방과 재료과학 기술을 이용해 음식물 낭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섰다.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 채소나 과일은 천연의 항부패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바로 껍질이다. 큐틴이라 불리는 이 식물 겉면의 각질층은 내부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반들반들한 표피 구조로 되어 있다. 어필 사이언스는 순수하게 식물에서 채취한 재료만을 이용해 식품에 뿌리거나 용액에 담가 도포할 수 있는 완벽한 큐틴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 무색, 무미, 무취의 이 인공 껍질을 코팅한 식품은 유기농 재료로 인정받는다. 이 방법을 통해 생산된 아보카도는 과육의 부드러움이 60%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하며 이미 미국의 주요 식품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물론 채소나 과일의 부패를 늦추는 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운송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운송이라는 과정 자체를 생략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식품을 농장에서 식탁까지 더 효율적으로 운송할 길을 모색하던 끝에 아예 농장 자체를 옮겨버렸다. 수직농장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농장은 야외의 들판이 아니라 고층 건물에서 작물을 재배한다. 2025년이 오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거주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골의 농장에서 자란 채소를 3,000km가 넘는 도시의 가정까지 운송하는 일은 에너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식물은 땅을 떠나는 순간 영양학적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농장을 떠나 당신의 식탁에 2주 만에 도착한 채소는 이미 영양소의 45%가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수직농장의 작물들은 소비자들의 거주지역 근처에서 재배되어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다. 이케아는 자사의 수직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수직농장은 운송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일단 완벽한 폐쇄형 공간 속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지를 위해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없다. 또 물 공급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수경 재배나 공중 재배를 이용하는 수직 농장은 전통적인 농업 시스템에 비해 90% 적은 물로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지구상의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혁신이 아닐 수 없다. 수직 농장도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어번던스에서 이 개념을 처음 소개한 2012년만 해도 이 새로운 농경 시스템의 시범 사업에 뛰어든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수직 농장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어에 소재한 플랜티 언리미티드라는 회사다. 지금까지 2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한 이 회사는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 농장 사업을 운영한다. 그들은 24층짜리 건물에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하고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 이 회사는 식물 한 그루가 차지할 공간에 40그루를 심고 야외 농장에 비해 1%도 안 되는 물을 사용하면서 350배가 넘는 소출을 올린다. 플랜티는 전통적인 식품 매장에 비해 20%에서 35% 더 저렴한 값으로 채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혜택을 나누어 준다. 사우스 프랜시스코에 본사를 둔 플랜티 언리미티드는 워싱턴주 켄트시에 9,300제곱미터 규모의 농장과 아랍에미레이트 실내 농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중국 전역에 걸쳐 300개가 넘는 농장을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편 뉴저지주의 뉴요크에 소재한 기업 에어로팜스는 6,500제곱미터 규모의 낡은 공장을 농장으로 개조해 태양빛이나 흙 없이도 신선한 채소를 연 900톤이나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과 비슷한 파장을 지닌 LED 조명을 작물에 비춤으로써 높은 소출을 얻는다. 또 작물을 그물에 담아 허공에 매달아두고 뿌리의 영양소를 직접 분무하는 공중재배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흙이 필요 없다. 이곳에서도 센서, 카메라, 기계학습 같은 기술이 작물 재배 과정 전체를 관장한다. 물론 수직 농장은 아직 인류의 음식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융합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 언젠가 그런 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플랜티 언리미티드의 CEO 매트 버나드는 최근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융합기술의 혜택을 가장 톡톡히 누리는 산업 중 하나가 농업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알고리즘 기술의 발달과 방대한 데이터의 혜택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수직농장 사업에서 똑같은 혜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의 역할을 빼놓고 넘어갈 수 없다. 현재 수직농장 운영 비용의 50에서 80%는 인건비로 들어간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아이언옥스는 무게 300kg의 작물 컨테이너를 싣고 실내 농장을 누비는 농업용 로봇을 개발해냈다.
기술 전문 매체 엔가젯은 이를 두고 맥도널드 할아버지가 로봇으로 변했다고 썼다. 이제 농업은 더 높은 곳에서 더 강하고 더 스마트하게 이루어진다. 게다가 효율성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더 이상 소의 희생은 필요 없다. 서기 2050년 인구가 90억 명이 되면 인류는 2009년에 비해 70%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한다. 그중 상당 부분이 육류다. 그때에 가면 중국과 인도 같은 인구 대국들이 본격적으로 현대화되면서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이 76% 이상 증가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인간이 거주 가능한 토지 중 50%는 농경지다. 그중 80%가 가축을 기르는데 관련된 땅이다.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덩어리의 4분의 1은 200억 마리의 닭, 15억 마리의 소, 10억 마리의 양들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동물들이 그곳에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잡아먹히기 전까지의 일이다. 가축의 숫자가 느는 만큼 그들의 고통도 커진다. 게다가 이는 큰 낭비를 유발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날 미국인 8명 중 1명이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지만 우리가 농장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 작물의 30%를 먹어치운다. 물의 낭비도 심각하다. 전 세계 물 소비량의 70%가 육류 생산에 투입된다. 밀을 1kg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은 1,500리터에 불과한 반면 소고기를 1kg 생산하려면 15,0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소 한 마리를 성체로 키우는 데 소비되는 물을 한데 모으면 미 해군의 구축함을 띄우고도 남는다. 또 지구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14.5%는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축산업은 산림 황폐화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제13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 인류는 사상 최악의 대량 멸종 시대에 살고 있다. 생물들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식량 생산으로 인한 서식지 상실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핵심 역시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 바로 비효율성이다. 사람들은 스테이크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소 한 마리를 통째로 키운다. 그런데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공학이 첨단 농업기술과 융합하면서 우리는 가축을 키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줄기세포에서 스테이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냈다. 바로 배양육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살아있는 동물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실험에서 고기로 배양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제 인류는 원하는 만큼의 스테이크를 무한정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배양육 제조 과정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배양액은 동물에서 추출되며 가격이 매우 비싸다. 물론 과학자들과 기업들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아직 시간 및 공간적 한계로 인해 우리가 완전한 스테이크를 배양해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신 햄버거 패티나 소시지 같은 분야에서 이미 몇몇 성공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과학자들은 식품산업과 에너지산업의 협업을 통해 배양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물 반응 장치가 소모하는 전력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기계를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의 환경적 이점은 엄청나다. 배양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토지는 기존의 축산업에 비해 99% 줄어들고 물의 양도 82에서 96% 절약된다. 온실가스도 78에서 96% 더 적게 발생한다. 에너지 소비량도 배양하는 육류에 따라 7에서 45% 절감된다. 우리가 지구상의 땅 4분의 1을 가축들에게서 되찾을 수 있다면 그곳에 다시 나무를 심어 멸종위기의 동식물에게 서식지를 돌려주고 나아가 드넓은 산림지대를 조성해서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 기술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인류의 기아 문제를 윤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배양육은 또한 건강에도 좋다. 줄기세포로부터 스테이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익한 단백질의 양을 늘리고
포화지방을 줄이고 비타민 같은 영양소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기는 항생제가 필요 없고 광우병 같은 질병에 노출될 우려도 없으므로 인간에게 매우 안전하다. 문제는 배양육이 대량 생산하기에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최초로 개발된 배양육 햄버거의 값은 무려 33만 달러였다. 2018년 멤피스 미트라는 회사의 배양육의 가격을 1파운드 450g에 2,400달러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알레프팜이라는 기업은 이를 다시 파운드당 50달러로 떨어뜨렸다. 물론 이 분야에서도 융합기술은 어김없이 맹활약 중이다. 멤피스 미트의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배양육의 가격이 1파운드에 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아시아의 몇몇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미 배양육으로 만든 요리를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배양육은 기존의 육류에 비해 가격 효율성이 훨씬 높은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화된 생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땅이나 인력도 크게 필요하지 않다.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는 보통 몇 년이 걸리지만 배양육으로 스테이크를 만드는 시간은 몇 주면 충분하다. 그리고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어떤 세포로 배양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돼지고기 소시지부터 치킨 너겟 그리고 푸아그라에서 필레미뇽까지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2018년 말 미국의 식품기업 저스트는 일본의 와규 소고기 생산업체 토리야마와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그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스테이크의 명성을 누려온 이 소고기의 줄기세포로 배양육을 만드는 사업에 착수했다. 육류를 대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우유가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소재한 기업 퍼펙트 데이 푸드는 우유 없이도 치즈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3D 프린팅, 발효과학 등을 조합하여 동물이 필요 없는 유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해냈다. 이 모든 일이 실현된다면 우리 앞에는 과거와 전혀 다른 식품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인간은 어떤 동물로 해치지 않고 다른 동물로부터 단백질을 얻어내는 최초의 동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살장은 손자들에게 들려줄 무서운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장소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80억에 육박하는 인구를 떠받치느라 힘겨워하지만 인구가 90억 명쯤이 될 때쯤이면 오히려 더욱 살기 좋은 별로 바뀌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융합과학 기술에 의한 그 식품의 전망을 되게 좀 희망차게 그리고 있네요. 피터 디아만디스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돌연변이 식품 먹지 말자라고 한 이야기도 그것이 인간에게 해로울 것이다 라는 가정이었잖아요.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컨버전스 2030 그 푸드 음식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 푸드 음식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 교육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교육 내용과 과정은 결국 인간의 생각을 주도하는 거고요. 먹는 것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들이잖아요. 결국 몸과 마음, 이게 하나이고 이게 합일되었을 때 인간이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음식과 교육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인간을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이제 교육은 인재 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바로 인류 생존의 문제로 다시 재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